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들의 절망과 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이제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납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들 또한 수요가 없어짐으로써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에서는 문제 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합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진정 들리지 않는가 봅니다.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자가 9억 이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없다라는 식의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14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서울 집중을 분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주거는 거주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서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바로 서울 추방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양질의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9.7 대책은 135만 호 공급 계획 중에서 75%에 달하는 무려 101.5만 호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공급 대책에 불과합니다. 서울 주택난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 평택, 양주, 의정부, 용인, 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급 지역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계산입니다. 지금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도심지에 대한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절차와 규제를 완화해야 되고 정비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됩니다.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자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서울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어제 제안을 했지만 다시 한번 여당에 요청을 합니다.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합시다. 서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여야 정치권, 정부, 서울시가 사심없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에서는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민생지 대본, 이러한 기치 아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논의되기를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검 관련입니다. 조원석 정치특검의 평택 오산 미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때 거론한 이후에 주한미군까지 공식적인 항의를 전달한 것은 한미동맹 72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외교 참사입니다. 지금 아직도 한미 관세 협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안 정국이나 다름없는 내란 정국으로 모자라서 외환 정국까지 조성해 보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심각한 외교 참사를 초래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조은석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박성재 장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할 뿐 아니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우리 당을 내란죄로 엮기 위한 무리한 강압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젊은 직원들을 매일같이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원내대표실 직원을 불러서 장시간 조사를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의총을 소집하는 문자 메시지를 갖고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조작해 보겠다는 완전히 무리한 정치적 망상수사입니다. 다른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중기 특검은 이름만 김건희 특검이지 김건희 여사의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들에 대한 별건 수사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야당 의원들을 엮어서 구속시켜 보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리수를 거듭하다 보니까 결국 산후조리원에 입원해 있는 산모를 압수수색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급기야 양평군청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적 강압수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또 어떻습니까?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인 김장한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한 김장한 목사님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수차례 시도했고 공판 전 정인신문까지 청구했습니다. 90이 넘은 원로 종교인을 상대로 너무 가혹한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권 탄압과 종교 탄압이라는 각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철저히 귀를 닫고 있습니다. 반인권, 반자유, 반헌법 3대 특검은 지금 즉시 해체해야 합니다. 지난 15일 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3명이 제주시 도심 한복판 금원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제주공항에서 가까스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 29일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 크루즈선으로 인천항에 입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6명은 3주 가까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행방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려했던 일들이 이처럼 무비자 입국 시행 초기부터 현실화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업계의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혜택을 주는 것이지 허용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먼저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추진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빚 없이도 집을 사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럼 빚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됩니까? 물론 현금 부자들이야 빚 없이 집을 사겠지만 절대 다수 국민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그 말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아라 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빚 없는 주택시장은 규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집값이 안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의 공급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LH 중심의 수도권 135만 호 공급을 외치지만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니 2030년까지 실제
서울에 입주 가능한 물량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마저도 상당수가 임대주택으로 보여집니다. 즉, 정부는 9.7 공급 대책이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국민의 희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실패한 정책이기에 아예 내 집을 갖겠다는 국민의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내 집을 갖고 싶어하는 국민의 희망을 충족시키는 해법은 명확합니다. 민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LH 중심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속성상 도심 수요와 무관한 외곽 위주의 일시적 공급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민간은 시장 수요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민간이 수요자 선호 입지에서 창의적으로 신바람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척결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 철회,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보완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사자 부동산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손을 놓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와 부동산 대책 회의를 열어 실수요자 중심의 진짜 부동산 해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내세워 소비 쿠폰을 지급했지만 현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고깃집 사장은 매출이 전년보다 오히려 30% 줄었다. 쌀값은 100%, 식자재는 30%나 올랐다며 이게 무슨 경기 부양이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언론조사에서도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소비 쿠폰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내수 회복은 없고 물가만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 살림마저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재정적자가 88조 원, 국가 채무는 1260조 원을 넘었었고 올해 국채이자 비용만 무려 32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내수 활성화도 없이 나라 살림만 적자로 치닫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돈만 풀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낡고 무책임한 경제정책 방향을 즉시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경기 침체 속에 물가만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가의 경고, 시장의 경고, 그리고 숫자의 경고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수석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수사 개입 정황은 단순 의혹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 측의 조직적인 수사 개입 의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감사 출석은 이제 불가피해졌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검찰 수사 내용을 캐물었고 사임을 종용했다는 설주한 변호사의 폭로는 시점과 인물, 통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실상의 진술입니다. 이번 폭로는 2023년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한 직후 변호인이 교체되고 곧바로 진술이 뒤집힌 사건의 핵심 고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김현지는 이미 불법 대선 자금 6억 원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서도 체포영장 유출 정황의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선 당시의 선거자금 논의를 하는 김현지 육성으로 추정되는 녹취 파일까지 공개됐습니다. 수사정보 탐지,
변호인 교체 개입, 영장 유출, 선거자금 관리 녹취 등 이쯤 되면 의혹이라는 표현조차 무색합니다. 이 모든 정황이 김현지를 넘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정조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김현지를 절대저놈으로 감싸며 연일 방탄벽 치기에 급급합니다. 6개 상임위가 증인 채택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노골적인 보호막에 가로막혀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서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을 방패 삼아 숨는다고 진실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할수록 김현지의 정체와 불법 의혹에 대한 진실은 드러날 것이며 국민의 시선은 김현지와 한몸인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할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숨길수록 무너지는 건 김현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전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정책수석입니다. 민주당과 정은겸 복지부 장관은 중국인 건강보험이 작년엔 55억 흑자라고 국감에서 답했습니다. 그러나 감추려던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무려 5조 원입니다. 건보료 먹튀의 주범, 중국인 지역 가입자의 건보 재정은 해마다 적자폭이 커져서 작년만 해도 1,332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6개월 체류 조건을 감수하더라도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타가려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은 근로자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자가 아닌 중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줍니다.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자고 하면 민주당은 당장 괴담이라고 외칩니다.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나요? 또 내가 낸 보험료가 중국인에게 간다니 허탈하다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민주당의 혐오 메들리에 묻혀버립니다.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게 상호주의입니다. 국감장에서 중국에게 불리한 숫자는 빼고 중국에 유리한 통계만 발라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통계 조작을 하더니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통계를 조작합니다.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조작 없이는 주장을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시원하다. 국방위 감사합니다. 중국이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중 갈등의 유탄이 결국 우리나라로 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세 외교로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강조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제재와 압박이었습니다. 한때 한미 협력의 상징이던 마스가가 이제는 미중 갈등의 불똥으로 우리에게 튀어버린 현실은 참으로 냉혹합니다. 실세 외교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업소 외교에 중국은 콧방귀를 뀌었고 미국은 관망만 해냈습니다. 좋은 말 몇 마디로 국익이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실용 외교로 포장된 눈치 외교가 북한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세 외교가 이렇게 무너진 것처럼 북한에도 평화만 운운하며 저자세로 나간다면 돌아오는 것은 미사일과 도발뿐일 것입니다. 양다리 외교의 민낯은 단순한 외교적 신뢰 하락이 아닌 국가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외교와 안보는 미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으로 하는 겁니다. 국익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이제는 냉정히 따져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랍니다. 예, 기재위 간사 박수영입니다. 대통령실 위성락 안보실장이 어제 우리나라와 미국 재무부 간 통화 스마프는 진전이 없고 큰 의미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통화스와프와 관세 협상 가능성을 높게 점친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전망을 하루 만에 엎은 것입니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외환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우리 외환 보유고의 84%에 이르는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냈다가는 제2의 IMF 금융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날 기회를 2번이나 걷어차고 겨우 만나서도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은 말도 못 꺼낸 탓에 이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이 양국 경제부처 수장의 얘기를 하루 만에 찬물을 끼얹다니 대체 무슨 상황인지 국민과 기업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엇박자에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경제적 불확실성도 커지니까 대한민국 경제에는 연달아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구인 배수가 0.44, 지난달 0.50에서 더 낮아졌습니다. 구직자는 10명인데 일자리는 4개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2004년 9월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최악의 수준입니다.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업이 살아보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약칭을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굳이 바꾸더니 고용 쪽은 포기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3분기 FDI 신고액은 206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조 원, 약 18%나 줄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생산기지로 삼아 미국에 수출하려는 해외 기업들이 투자에 몸을 사린 것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원화 가치 역시 지난 8월 말 이후 2.5%나 절하되어서 장중 1,430원을 뚫기도 했습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한국은행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14개국 통화 중에서 일본 엔화에 이어 2번째로 낙폭이 큽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위태롭다는 신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깨뜨려버린 폭망 부동산 대책, 끝을 모르고 오르는 물가, 비어만 가는 상가, 쌓이는 나라빚 등 지난 6월부터 계속 깜빡거린 경고등을 무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 행태는 끝이 없습니다. 빨간불에 지친 국민은 언제든지 레드카드, 즉 퇴장 명령을 내릴 채비를 마쳤습니다. 보건복지간사 김미애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양일간 보건복지부 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약자 보호는 현장과 괴리가 있었고 재정 지속 가능성은 요원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복지 확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복지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지금 인기 표계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건강보험은 당장 내년부터 적자 전환되고 국민연금은 2064년이면 고갈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기의식이 없습니다. 근본 대책 없이 국고 투입 주장만 외치는 것은 국민의 노후와 청년의 미래를 동시에 말아먹는 행태입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동조정장치마저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지금의 프랑스 위기가 연금개혁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무겁게 인식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약자 정책이 현실과 완전히 괴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시작한 공적 입양 체계는 인력도 예산도 전문성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현장은 이미 혼란입니다. 하루에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는 가장 효과적인 생명을 살리는 저출생 대책임에도 예산을 오히려 삭감했습니다. 표가 안 된다는 이유로 힘없는 아이들을 외면한다면 다시는 인권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미래 세대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가 진짜 복지국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눈앞의 인기만 쫓지 말고 나라의 미래를 두려워할 줄 아는 정부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에 관해서 김원혜 운영수석에 이어서 통계를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에 관해서 김은혜 정책수석에 이어 통계를 토대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만큼 어디까지나 국민 상식에 부합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건강보험 상호주의는 국민을 보호하자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외국인을 지원할 테니 당신 국가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혐오가 있습니까? 작년 외국인 부정수급자 17,000여 명 중 70%가 중국인이라는 팩트를 언급하자 정원경 복지부 장관은 대부분 사업주의 퇴사 신고가 늦어서 발생한 것이라며 국내 사업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법을 보십시오. 구조 제1항 12조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최소 체류기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직장 가입자는 퇴사 다음 날 자격이 소멸됩니다. 이를 알고도 고의로 이용하면 부정수급이며 처벌 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체류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내 1,000만 원 이상 고액 진료를 받은 후 30일 내 먹튀한 외국인 중에도 중국인이 45명, 7억 8,8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상호주의 도입을 주장하는데 왜 발끈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습니까? 북한에만 발끈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중국까지입니까? 국가마다 제도와 사정이 달라서 100% 같은 대우는 불가능합니다. 국가별 입장을 고려하고 제도가 허용하는 선에서 우리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게다가 국민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정책입니다. 차분히 토론할 문제를 악을 쓰고 반대하니 다른 뭐가 있는지 의심마저 듭니다. 국회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잊지 마시고 상식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비공개하겠습니다.